자, 학습지 26페이지 스스로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재통일과 그다음에 당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수의 재통일 먼저 보겠습니다. 수 문제의 정책, 자, 수 문제가 세워서 이제 여러 가지 통일 후에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요. 남조에 있었던 구품 중정제를 수 문제는 폐지합니다. 대신에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과거제를 도입을 하면서 문벌귀족을 견제하고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데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부품 중정제보다 좀 더 공정한 시험의 형태인 과거제를 시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북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균전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위 이래에 시행되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를 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요. 수 문제가 이제 그 대운하 건설을 시작을 하는데 대운하라는 건 뭐냐면요.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황허가 있고 여기가 이제 창장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강이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흘러서 서쪽에서 동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황허나 창장강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북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물길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황허하고 창장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대운하예요. 대운하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양제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운하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진출을 합니다. 돌궐과 안남은 이제 어디냐면 베트남 지역이에요. 베트남 지역을 이제 제압을 하고 했지만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죠. 고구려 원정에 뭐 1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보냈으나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정책, 대운하 건설과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지금 나와 있죠. 무리한 전쟁 고구려 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토목 사업은 바로 이제 대운하죠. 그래서 이것의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결국에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운 나라는 바로 이제 당나라예요. 당나라. 당에 이제 이연이 당 고조가 되는데요.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는데 당나라는 그 수나라의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통치를 초반에는 대외 원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당 태종 때 대외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번과 돌궐, 위그르 등을 복속을 시키고요. 그리고서 수의 율령 체제를 계승 정비해서 더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태종이 통치하던 때를 연호가 이제 정관인데 정관의 통치라고 해서 이 태종 때 번영된 그 시기를 뜻하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의 아들이었던 고종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서돌궐, 백제, 고구려 등을 이제 멸망시키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복지에 뭐를 설치하게 되냐면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호부라는 거를 설치하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미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기미라는 건 뭐냐면요. 말을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말 굴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이 이렇게 있으면, 미안해요. 잘 못 그려요.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지?
잡아당기는 그 끈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굴레거든요. 이거를 기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기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미를 그 기가 말굴레, 이제 미가 고삐요, 고삐. 고삐를 이제 채워가지고 속박하고 얽매이는, 견제하는, 통제하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기미 정책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이민족을 속박, 견제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서, 그 독립국으로 인정하기는 좀 싫고, 그렇다고 직접 통치하기는 애매한 그런 민족들한테 취해진 정책이 바로 기미 정책이에요. 그래서 도읍을 정복한 다음에 완전한 당나라 땅이라고 하기 애매한 곳에 도읍을 설치하면서 이 기미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안동도읍, 고구려 그 전복하고 나서 거기다 안동도읍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도읍을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복속시키기에는 그, 좀 힘들어. 너무 거칠어. 그러면은 이제 도읍을 설치해가지고 군사 파견해가지고 적당한 견제를 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나라 때 이제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요. 중앙에 삼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그 세 개의 성으로 하는 상서성과 2호 예병 형공의 육부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명령이 법령이 되는 그런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을 하고요. 지방의 주현에 관리를 파견을 하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당이 그야말로 동아시아 각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제가 크게 이제 번영을 했는데, 당이 쇠퇴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7세기에 이제 돌궐, 토번이, 그다음 8세기 중엽에는 위그르가 당을 위협하게 돼서 외부로부터 이제 그 위협이 되게 컸는데, 그러한 때에 귀족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를 하면서 이제 대토지 소유를 하는 그 장원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장원이라는 대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균전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균전제라는 거는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농민들,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똑같이 균등하게 땅을 갖게 하는 시스템인데, 귀족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장원이 나타나게 되면서 균전제가 붕괴되고요.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그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부병제가 이제 그 땅을 주는 대가로 군역을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붕괴가 되겠죠? 붕괴가 되면서 어떤 시스템이 나오냐? 부병제는 의무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무병이죠. 의무병의 개념이에요. 의무병의 개념인데 더 이상 의무병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모병제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균전제 붕괴되고. 그래서 의무병일 때는 어쨌든 좋든 싫든 가서 군사가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병제는 돈 받고 일하는 군인들은 돈을 많이 주면 일을 그래도 좀 하겠지만, 그 국가 재정이 좀 탄탄하지 못하면 월급 뭐 제때 안 주면 일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부병제보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더 급격히 약화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은 뭐냐면 안녹산 사사명이라는 절도사들이 일으킨 난이거든요. 그래서 안녹산의 그 사사명의 사에서 안사, 이 두 사람이 일으킨 난 해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그 절도사라는 존재는 지방에서 군사권을 가지고서 그 지방의 그 군사권을 가지고 국방을 담당하던 그런 관리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군인이죠, 군인 출신, 그러니까 군인 행정가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 행정가 출신의 안녹산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지방의 절도사들이 나도 힘 키워서 당나라에 저항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중앙의 통치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힘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소작농이라는 거는 땅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그 경작한 대가에 대한 사용료를 땅 주인, 지주에게 주는 그런 농민들을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는 이제 조세, 용역, 역이죠, 역, 그 다음에 곡물 이렇게 했던 거는 1년에 2번 걷는 양세법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양세법으로 변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 집권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중앙 집권력 약화로 이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 분권화로 이어지겠죠. 지방 분권. 그래서 지방에서 할거하는, 아까 여기 할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할거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지방에서 이제 반란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황소의 난으로 더 타격을 입은 당은 결국에는 절도사 출신인 주전충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도사 출신인 주전충이 세운 나라가 바로 송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전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송과 관련해서 또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당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당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되게 크게 주변 국가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당나라 사회의 특징을 먼저 보시면 귀족 중심의 사회예요. 귀족 중심의 사회로 그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죠. 음서 기억나시죠? 한국사 때 배우셨죠? 그래서 그 일정한 그 고위 관직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과거제 보지 않고 관직을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음서잖아요. 그래서 과거하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고요. 그다음에 경제 발달, 화북 지방에서도 2년 산모작, 2년에 3번의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지고요. 일종의 약속 어음인 비전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강남 개발하면서 상업도 같이 이제 발달하게 돼서 약속어업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인조합,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상인조합인 행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서양 얘기하면 길드거든요. 나중에 서양 할 때 길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조합, 상인들끼리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담합하는 그런 단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이 출현하고요. 그래서 대외무역은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시박사를 설치를 합니다. 시박사를 설치해서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무역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외무역은 비단길, 바닷길 초반에는 비단길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탈라스 전투에서 그 이슬람 상인들한테 패배한 후에는 이제 바닷길을 주로 이용하고 이 바닷길은 송 때부터 이제 본격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당나라 때 이제 져서 뺏겼으니까. 그래서 송 이후로는 주로 그 바닷길만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지금 대외무역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개방적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인 태도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 뭐 이백과 두보 등이 유명한데, 특히 이백과 두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널리 그 시를 쓰고 즐기는 그 사대부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요. 유학은 훈구학을 집대성한 공영달의 경전 주석인 오경정이라는 책은 그 과거 수험서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오경정의로 인해서 사상이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왜냐? 이 공영달이 주석한 이 그러니까 공영달의 오경을 읽고서 이런 내용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해석은 그러니까 포용하지 않는. 그래서 획일화를 초래하게 하는데 어쨌든 당나라 때도 여전히 훈구학입니다. 그 다음에 당 때의 종교는 불교가 발달해서 현장, 의정과 같은 구법승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구법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법을 어기는 그게 아니라
부처 물자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법을 구하는 승이에요. 그래서 부처의 법을 구하는 승이라는 건 주로 뭐냐면 인도에 그 불경 찾으러 가는 스님들. 불경을 찾으러 가는 스님들. 님이 바로 이제 구법승입니다. 이런 구법승으로 현장이나 의정 같은 스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불교가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도교도 당대에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외래 종교로 이슬람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경교라고 해서 네르친스크래. 그 네스토리우스 크리스트교.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일종의 한 종파인 네스토리우스 크리스트교 등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되게 다양한 문화들이 발달하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6페이지의 스스로 핵심 정리입니다.